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잃는다.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인생을 살고 있다. 칼륨.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문구가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를 잠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나 조연으로 전락한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삶,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진 날들. 눈을 감고 생각해보라. 지금의 일상은 과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느 50대 여성이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남편의 입맛에 맞춰 요리를 바꾸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에 맞춰 하루를 움직였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말했다. 도대체 나는 누구였을까?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삶은 흘러갔지만 자신은 거기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한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괜찮아. 그 말들 속에는 수많은 포기와 침묵이 숨어 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 믿었지만 정작 지켜야 했던 건 나였다. 자기를 잃은 사람은 어디서도 편안하지 않다. 토마스 머튼.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 누군가가 화내지 않게, 누군가가 떠나지 않게,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게.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힘, 결국 삶의 방향타를 놓치게 된다. 타인의 표정에 따라 내 하루의 온도가 바뀌는 삶, 그것이 평온할 리 없다. 한 청년이 있었다. 직장 동료들에게 늘 친절했고 상사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퇴근길에 문득 눈물이 났다. 누구 하나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알게 됐다. 자신이 평생 보여준 좋은 얼굴은 진짜 자신을 지우는 가면이었다는 것을. 모든 관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에리 프롬. 진정한 관계는 타인을 위해 나를 지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타인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경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불편해지더라도 피하지 말자. 불편함은 늘 진실의 입구다. 불편함을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욱 타인의 인생에 붙들려 살게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직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름들 아래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를 지워왔는가. 하지만 기억하자. 관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더 명확해지고 단단해져야 진짜 관계다. 이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자.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대신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듣자.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의 것인가? 매 순간 그렇게 물어야 한다. 그 물음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나의 삶을 되찾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카를 융.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고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눌러 산다.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겉으로 보기엔 따뜻한 배려 같지만 때로는 가장 위험한 자기 파괴의 시작이 된다. 한 여성이 있었다. 직장에서, 동네 모임에서, 가족 안에서 그는 항상 참 좋은 사람이라 불렸다.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고 누가 뭐라 해도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가슴엔 묘한 공허가 남았다. 나는 왜 항상 피곤할까? 왜 사람을 만나고 나면 허탈할까? 그건 그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느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당신은 결국 누구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을 얻는 존재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그 자존감은 외부에 달려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눈치에도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진다. 왜냐면 내 자아의 뿌리가 타인의 평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하다. 그는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회피가 오히려 자신을 삼킨다. 그는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즉
자기 자신과는 멀어져 있다. 진정한 친절은 나를 지키면서 타인을 대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 우리는 오해한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거라고, 아니요라고 말하면 차가운 사람이라 여겨질까봐 두렵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거절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생각을 말했을 때 무너지는 관계는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을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타인의 기분을 맞출 것인가? 나의 진심을 지킬 것인가? 다 괜찮아라고 웃는 대신 사실 난 이런 게 힘들어라고 말할 용기. 그것이 관계의 질을 바꾸고 나와의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이다. 한 청년은 직장 내에서 예스맨으로 통했다. 상사의 지시엔 늘 알겠습니다로 답했고 동료의 부탁도 매번 웃으며 들어주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위장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것이다. 너 지금 너를 잃고 있다고.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무리에서 끝까지 가는 경주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현대의 삶은 오히려 균형이 관건이다. 그 균형의 시작은 노라고 말하는 연습이다. 이건 나랑 맞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 말들 속에 진짜 나의 존엄이 담겨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탈무드. 나와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남과 잘 지낼 수는 없다. 관계의 첫 출발지는 언제나 나다. 스스로를 배려하지 못하면서 진정한 배려는 불가능하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는가? 얼마나 싫다고 말했는가? 얼마나 나를 위해 침묵을 거부했는가? 모두와 잘 지내는 삶은 가능하다. 단, 그 속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을 때만. 진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는 대신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한다. 에리히, 프롬.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정받고, 안심하고, 품 안에 머물고 싶은 갈망.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조작하고, 심지어 버린다. 사랑을 얻는 대신 자존을 잃는다. 관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는 나를 만들기 위해 가면을 쓴다. 그 가면이 오래될수록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진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연애할 때마다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 처음엔 상대에게 맞추고 배려하며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불만이 쌓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사랑을 잃을까봐 자기 모습을 감췄기 때문이다. 좋은 연인이 되기 위해 그는 불편한 것도 말하지 않았고 슬픈 날에도 웃는 척했다. 하지만 사랑은 가짜의 나를 오래 품지 못한다. 결국 그는 이별했다. 그리고 말없이 무너졌다. 진짜 무너진 건 관계가 아니라 억지로 만든 자아였다. 진짜 사랑은 너를 바꾸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은 사실상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삶이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는 이유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못한다. 나는 이 사람과 있을 때 정말 편안한가? 나는 나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조심하고, 숨기고, 조율하고, 참고. 그러나 그 감정들은 어디로 가는가? 억눌린 감정은 곤고, 침묵은 벽이 되고, 결국 관계는 터진다.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키워온 것이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지웠다. 남편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요리했다. 그녀는 늘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더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마주했다.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맞췄지만 그 사랑은 점점 무뎌졌고 그녀는 완전히 고요한 사람이 돼 있었다.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감정이 죽은 상태였다. 진정한 관계는 나를 억누르지 않고도 지속되는 것이다. 알랭드. 보통 사랑을 받을 자격은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있다. 내가 잠들지 않은 채로, 나를 속이지 않은 채로, 감정을 감추지 않은 채로 그런 상태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다. 관계가 오래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 그렇게 바뀐 모습은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때 상대는 말한다. 너 왜 변했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변한 게 아니라 돌아온 것이다. 사랑받으려는 삶은 항상 조건이 붙는다. 이런 모습이면 날 좋아하겠지. 이런 말을 하면 미움받지 않겠지.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검열자가 된다. 그러나 검열된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관계는 결국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틱나탄,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은 결국 사랑도 왜곡한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대에게도 끝없는 확인과 조건을 요구하게 된다. 이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은가?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 나를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 그 옆에 서 있는가? 사랑은 늘 함께 걷는 길이어야지. 누군가를 쫓는 길이 되어선 안 된다. 혼자가 두려워서 붙잡은 관계는 결국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 파울로 코엘료. 많은 이들이 관계를 선택할 때 사랑이나 존중이 아닌 공허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곁에 둔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기에 누군가 곁에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시작부터 방향이 틀어져 있다. 혼자 있음이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나를 잃고 들어간 관계는 끝내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 후 깊은 고독 속에 있었다.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났고 마음이 맞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빠르게 동거를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밤에 혼자 있는 게 견디기 어려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답답해졌다. 여자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자신의 공간이 사라진 느낌에 숨이 막혔다. 그는 결국 또다시 외로워졌다.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외로움을 피하려던 관계가 결국 더 큰 고립을 만든다는 것을. 관계는 고독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고독을 함께 견디는 방식이어야 한다. 롤로메이. 혼자는 두렵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나를 버린 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다. 그건 독립이 아닌 종속이고 사랑이 아닌 의존이다. 사랑과 의존은 겉으론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르다. 사랑은 선택이고 의존은 필사적인 필요다. 선택은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필요는 구속을 만든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사실은 혼자 두지 말아달라는 애원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점점 작아진다. 작아지고 사라지고 결국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게 된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관계는 나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틱나탄.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순간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폭력적인 말에도 지워지는 존중 앞에서도 자신을 달래며 버틴다. 그래도 외로운 것보단 낫지. 그 한마디가 수많은 상처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서 존엄을 잃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 삶. 그건 관계가 아니라 포기다. 스스로에 대한 포기. 한 여성이 있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중심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임이 갑자기 끊겼다. 친구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멀어진 것이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기 스스로 시간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그동안의 관계는 외로움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회피의 도구였다는 것을.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함께 있는 법도 안다. 장 폴 사르트르. 진짜 관계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혼자의 고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존재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상대를 붙잡지 않는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지 않는다. 관계는 나를 완성해주는 게 아니다. 이미 완성된 내가 누군가와 조화롭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나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혼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선택이 되고 자유가 되고 나눔이 된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이들과는 작별해야만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아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꺾고 흐리게 만들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한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그 반대로도 작동한다. 그러므로 때로는 냉정한 선택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과는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결심 말이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만큼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로 관계를 계속 끌고 간다. 그 끈은 점점 엉켜서 결국 내 삶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어느 여성은 30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를 끝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기에 더더욱 힘들었지만 그녀는 매번 모임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껴야 했다. 친구의 비난 섞인 말투, 사소한 경쟁심, 묵살되는 감정. 그녀는 어느 날 말했다. 이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할 뿐 지지하지는 않아. 그리고 조용히 연락을 끊었다. 그 이후 그녀는 조금 외로워졌지만 훨씬 편안해졌다. 성장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데서 시작된다. 에크하르트 톨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미덕도 아니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존재들을 가만히 놓아주는 용기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다. 그저 이제는 나의 삶과 맞지 않을 뿐이다. 이해의 폭이 좁아졌거나 방향이 달라졌거나 서로를 지치게 할 만큼 많이 엉켰을 뿐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는 미워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일이다. 모든 이와 잘 지낼 수는 없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다. 붙다. 어떤 인연은 내게 배움을 주고 어떤 인연은 내게 한계를 알려준다. 어떤 인연은 지나가야 할 운명이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결국 단단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나로 살게 된다.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혼자가 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 진짜 두려운 건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잃는 것이다. 올리버 섹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이 관계는 나를 숨막히게 하는가? 아니면 숨쉬게 하는가? 이 사람은 내 존재를 지워가며 곁에 둬야 하는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되 나를 해치는 사람은 놓아야 한다. 관계란 결국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엔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기 위해 떠나보낼 사람을 조용히 내려놓자. 눈물도 미련도 담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말하자. 이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내가 참으면 관계는 유지된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함정, 자신을 지우는 사람은 언젠가 관계에서도 지워진다. 프리드리히 니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조용히 넘기면 문제는 생기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 겉으론 평화로워 보여도 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자신을 눌러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그 균열은 외부가 아니라 그 사람 내부에서 시작된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는 늘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그랬다. 누가 무례한 말을 해도 웃었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괜찮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게 됐다. 웃는 게 힘들어진 게 아니라 웃고 있는 자신을 더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는다는 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포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한병철,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 기제다. 하지만 그 방어는 점점 삶의 진실을 차단한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욕구를 억누르고 불편함을 삼키는 사이 그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잃는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내면은 늘 부정당하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 화를 내면 못난 거야. 다 참아야 관계가 오래가는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이 만든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불균형한 희생이었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연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늘 사과했다. 잘못이 없어도 먼저 미안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연인은 더 무례해졌고 그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그 관계는 끝났지만
남자는 여전히 말이 적다. 감정을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그때 배운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인내는 결국 나를 파괴한다. 수전 포워드. 진짜 인내는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솔직함과 경계가 분명한 관계만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감정의 일방통행이다. 한쪽은 쌓이고 한쪽은 무감각해진다. 그 균형이 오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참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참음은 정말 관계를 위한 건가? 아니면 나를 포기하는 건가? 내가 계속 참는다면 나는 어디까지 사라지게 될까? 이젠 좋은 사람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 자리는 당신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젠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 비록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정을 표현하고 의견을 밝히는 삶.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나는 나를 해치면서까지 누군가를 지킬 생각이 없다. 익명의 작가.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겨두자. 이제는 나를 지키는 쪽을 택하자. 관계는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지켜지는 공간이어야 한다.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그런 거야. 죄책감의 중독성.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책임까지 짊어진다. 엘프리드 아들러. 우리는 쉽게 죄책감을 느낀다. 누군가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가 언짢아 보이면, 심지어 말이 없어도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는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말투가 불편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하고 섬세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반복되면 죄책감은 현실의 왜곡으로 흘러간다. 남의 감정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늘 연인의 기분에 휘둘렸다. 연인이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며 자책했다. 하지만 정작 연인은 무례했고 감정 표현은 폭력에 가까웠다. 그녀는 계속 견디며 스스로를 탓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 중독이었다. 죄책감은 타인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하리사스. 문제는 이런 죄책감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미숙함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의 섬세함과 자책 본능에 기대어 책임을 떠넘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랬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화낸 거잖아. 이 말은 듣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든다. 그리고 반복된 침묵은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 한 남자가 있었다.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학창 시절. 그는 늘 죄인이 된 기분으로 자랐다. 내가 더 잘했다면 아버지가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감정은 어른이 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회사에서 누군가 화를 내면, 친구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그는 늘 먼저 사과했다. 그러다 지쳐서 결국 사람을 피하게 되었다. 죄책감은 관계를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족쇄였다. 나를 탓하는 습관은 나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이다. 루이 제린저. 죄책감은 본래 도덕적 감각이다. 하지만 지나친 죄책감은 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타인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게 만든다. 그건 성숙함이 아니라 왜곡된 책임감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죄책감은 정말 내 책임 때문인가? 아니면 타인의 무책임과 감정 기복을 내가 대신 수습하려는 건가?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룬다. 당신이 그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말과 행동에만 책임지면 된다. 내 책임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성숙이고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알랭드 보통 다른 사람의 기분을 전부 짊어지려 하지 말자.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부당한 일이기도 하다. 죄책감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책임과 남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불행을 내 탓으로 여기지 말자.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모든 감정의 원인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진실에 따라 판단하자. 그 진실 위에서 진짜 나를 지켜내자. 죄책감은 때로 스스로를 처벌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칼융. 죄책감은 양심이 깨어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죄책감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 그건 양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벌주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익숙해진다. 누군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먼저 자책한다. 상대가 말이 없으면 혹시 내가 상처 준 건가 라고 마음을 졸인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나는 타인의 감정을 감시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감시는 내 감정의 죽음을 의미한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엄마의 감정을 늘 살펴야 했다. 엄마가 화내지 않게, 엄마가 슬퍼하지 않게. 그게 아이였던 그녀의 방식이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는 타인의 표정에 민감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라 죄책감의 인질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죄책감은 상대의 무책임을 덮는 연막이다. 벨 훅스. 가스라이팅은 대부분 죄책감에서 시작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그때 너가 그렇게 했잖아. 넌 항상 그래. 그래서 내가 힘들어. 이 말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방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나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죄책감이 오래되면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것이다. 나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조차 들지 않게 된다. 마치 자동 반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책임부터 떠올린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간관계 자체가 긴장 상태가 된다.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한 부모 사이에서 자랐고 늘 갈등의 원인이 자신이라 여겼다. 그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 있었다. 연인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다. 결국 그는 문제 해결자로만 존재했다. 감정은 말하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긴 싫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죄책감은 책임을 낳고 병든 죄책감은 수치심을 낳는다. 브레네 브라운. 건강한 죄책감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하지만 병든 죄책감은 나를 의심하게 만든다.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점점 더 쉽게 조종당하게 된다. 죄책감은 무기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그 무기를 스스로 휘두른다. 내가 아니었으면 일이 잘 풀렸을까? 내가 말을 줄였으면 덜 다퉜을까? 그 질문은 언뜻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파괴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이 감정은 정말 나의 몫인가? 아니면 타인의 무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가? 감정을 가진 건 상대다. 그러니 감정의 소유권도 상대에게 있다. 나는 그 감정을 공감할 수는 있어도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반복하자.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감정을 망가뜨리는 건 결국 그 관계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 이제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자.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미안한 상황인지부터 묻자. 그 질문 하나가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킨다.